어느 날 문득 집 안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바닥엔 옷가지들이 뒤엉켜 있고 구석엔 언제부터인지 모를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창문에는 햇빛이 닿지 않고 공기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치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눕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를 향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이것도 못하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런데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당신이 청소를 못하는 게 정말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어지러진 공간 안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형태를 바꿔 우리 곁에 머뭅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청소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지러진 집을 바라보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함께 해보려는 여정입니다. 이 공간은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오랫동안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 바라봐 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맑고 가벼운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돈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이불을 개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겁고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날에는 그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눈앞에 빈 컵 하나 치우는 것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게으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전혀 다른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어지러워질 때 그건 단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늘 상징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꿈속의 이미지들,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간들이 바로 무의식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상징 중에서도 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우리가 가장 솔직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말끔하게 입고 표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말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닫고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간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담기 시작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부엌은 자기 돌봄의 공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먹이고 돌보고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 그런데 만약 부엌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며칠째 그대로라면 그 장면은 단순히 바쁜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공간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침실을 생각해 보세요. 침실은 쉼과 안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자아를 허용하는 공간입니다.
구겨진 이불,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 침대 위에 쌓인 물건들. 그 혼돈 속에서 잠드는 사람은 진정한 쉼을 얻고 있을까요? 아니면 쉬고 싶지만 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울은 어떤가요? 먼지가 낀 거울, 한쪽이 덜 닦인 거울, 혹은 아예 거울 앞에 물건들이 쌓여 제 기능을 못하는 거울.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어딘가 두렵거나 불편한 마음. 거울은 그것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창문은 어떤가요? 오래도록 닫혀있는 창문. 커튼이 내려진 채 햇빛을 막고 있는 창문. 그것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치거나 혹은 그냥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내면 상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켜켜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청소를 미룰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죄책감? 피로감? 아니면 이상하게도 어딘가 안도감이 느껴지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감정, 안도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치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것을 무의식적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억압에 저항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기대들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조용히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때로는 집을 치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기대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요구받아온 삶은 피곤합니다. 그 피로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은 필요하지만 저항이 내면의 어둠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우지 않는 공간은 일시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기대가 없는 공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난처는 나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와 함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그림자, 영어로는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융이 강조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두려워서 억누르고 외면해 온 모든 감정들, 욕구들, 기억들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약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에 억눌러 온 슬픔,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배웠기에 밀쳐둔 욕구,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에 감춰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말했습니다.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충동적인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모양으로, 정돈되지 않은 방,
열리지 않는 서랍,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구석. 이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그림자가 공간을 통해 말을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외면해 온 감정들,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들, 미루어둔 슬픔들이 공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어지러운 건 내 안에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지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살았습니다. 일도 했고 친구도 있었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문제였습니다. 몇 달째 제대로 치우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는 쌓였고 옷들은 바닥에 있었으며 거실 한쪽엔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내일은 치워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돌아오면 그냥 누웠습니다. 이 패턴이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은이는 어느 날 치료색에 말했습니다. 집을 치우면 이상하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겠는데.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집이 깔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어질러진 집은 바쁜 척, 뭔가 진행 중인 척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치우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보일 것 같아서.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어지러운 집은 피난처였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외롭다는 감정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방어막이었습니다. 혼돈이 일종의 소음을 만들어 그 소음 뒤로 감정을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지은이가 외면하고 있던 외로움은 집이라는 공간의 형태로 그녀에게 계속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를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더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이 제안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깊은 접근입니다. 먼저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쌓인 그릇들은 내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저 열리지 않는 서랍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을까? 저 구석에 쌓인 물건들은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디비듀에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 즉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 그림자를 포함한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여정, 그것이 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개성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행동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 그릇 하나를 씻는 것, 창문을 여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개성화의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이 모두 하나의 선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이 공간에서 소중하게 존재할 자격이 있다.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치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깊은 곳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어. 어차피 치워도 다시 어질러질 텐데. 내 삶은 원래 이 정도야.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가치감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나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믿음. 이 믿음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간을 줄 때 비로소 진짜 자아가 피어난다. 공간을 준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허락하는 것, 나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청소는 그 허락의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이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중해. 나는 여기 살 자격이 있어. 나의 공간도 나의 삶도 소중하게 다뤄질 수 있어. 이 한 가지 믿음이 바뀔 때 공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관계, 미련이 남아있는 과거, 놓아주기 두려운 기억들, 입지 않는 옷이지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던 시절이 그리워서, 혹은 그 시절에 내가 더 좋았기에 열지 않는 상자가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서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기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붙잡는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이별이고 작은 애도입니다. 그 물건을 통해 연결되어 있던 감정, 기억, 사람에게 조용히 작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현재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할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다가 편지 한 통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아직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별을 아직 제대로 애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눈물을 허락하세요. 충분히 슬퍼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세요. 정리는 상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버려지지 못한 것들, 방치된 구석들, 그 공간 안에 있으면 묘하게 과거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미 끝난 관계의 물건을 아직 품고 있는 방,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미래를 향했던 책들이 쌓인 선반,
지나간 시절을 붙잡고 있는 옷장. 그 공간들은 과거를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현재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윤군 말했습니다. 영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안에서 깨어난다. 청소는 현재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을 살겠다는 조용한 선언. 과거의 감정들에서 조금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기 시작하겠다는 용기. 먼지를 닦는 손끝에서 그 선언이 시작됩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어지러운 환경은 뇌의 인지 부하를 높입니다.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환경의 모든 요소를 처리합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뇌가 끊임없이 그 요소들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데 피곤한 경우가 생깁니다. 집이 어지러울수록 몸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어지러운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쉽게 요동치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정돈될 때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감정이 진정되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융의 언어와 뇌과학의 언어가 여기서 만납니다. 외부의 질서는 내부의 질서를 만든다. 공간을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게, 몸에게, 마음에게 지금부터는 괜찮아도 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청소를 의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문화권에서 청소는 단순한 생활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집 안을 청소하는 것, 중요한 전환점에서 공간을 정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윤근 연금술에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융은 그것이 실제로는 내면의 변환 과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통찰로, 혼란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내면의 작업. 청소도 그런 연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을 때 그것은 단순히 바닥의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인 먼지를 닦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창문을 열 때 그것은 단순히 환기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갇혀있던 내면에 새로운 바람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내보낼 때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과거의 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청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의식,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선택하는 행위. 이 관점의 전환이 때로는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지은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은이는 치료사와의 대화 이후 한 가지 작은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창문 하나를 여는 것, 딱 그것만. 집 전체를 치우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정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창문 하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창문 앞에 물건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치우려면 또 결정을 해야 했고, 결정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창문 앞의 것들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틈새로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며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뺨에 닿았을 때 지은이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창문 하나를 시작으로 지은이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다음 날엔 그릇 하나를 씻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바닥의 옷들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집이 완벽하게 치워지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집이 변하는 것과 함께 지은이의 내면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치료색에 말했습니다. 집을 치우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 여전히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게 진짜 치유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청소는 완벽한 집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잡지 속 인테리어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어질러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확히는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혹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스스로와 단절된 채 공간을 채우는 물건들 사이에서 우리는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청소를 시작하는 것은 그 단절된 연결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고 물건을 만지고 공간의 의도를 담는 것. 그 행위 하나하나가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상상함으로써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빛난다. 어지러진 공간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 그 신호를 죄책감이 아니라 경청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청소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돌봄, 규칙이 아니라 선택,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 오늘 집에 돌아가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창문 하나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싱크대의 그릇 하나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바닥에 옷가지 하나를 집어 세탁기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선반 위 먼지를 손으로 한번 닦는 것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안 해도 됩니다. 그 하나의 작은 행동 안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소중해. 집은 당신의 내면을 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조금씩 정돈될 때 당신의 내면도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청소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그 걸음은 언제나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손 하나, 행동 하나, 선택 하나.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어떤 공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